네, 안녕하세요. 코틀린과 AWS와 함께라면 육군훈련소도 외롭지 않아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기 앞서서 되게 마지막 세션까지 들으시느라 되게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지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제 세션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와가지고 마지막에 경품 추첨을 하는데 여러분이 당첨될 확률이 더 올라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따가 Q&A 끝나고 나가지 않으시면 이제 경품 추첨할 때 이제 당첨되실 확률이 있으니까 끝나고도 자리를 잠깐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코틀린과 AWS를 활용해서 어떻게 육군 훈련소에서 외롭지 않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앞선 내용들과는 다르게 좀 가벼운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 되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드는 자산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를 만드는 이제 레이니스트에서 이제 처음에 입사할 때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입사를 했으나 이제 발표자 소개를 보시면 전 6개월 전에 백엔드 개발자였고요. 불과 지지난주까지도 백엔드 개발자였는데 이제는 데브옵스로 일하고 있는 강성훈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를 왜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에게는 4대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넷 중에서도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산업기능요원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지정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니스트가 이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역특례 지정 업체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입사를 하게 돼서 열심히 이렇게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을 하다가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회사로 편지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라서 이제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한 달 동안 훈련소를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딱 이 편지를 보고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도 군대를 가긴 가는구나 이랬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4주 동안 과연 내가 무엇을 못할까? 그래서 막 훈련은 사실 걱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걱정은 되긴 했지만 이제 훈련보다 이제 4주 동안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사 소식 듣기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훈련소를 가는 거다 보니까 다음 한 달 뒤에 근무를 복귀하는데 좀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회사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로 사회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뭐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면 뭐 코인 그래프라던가 이런 걸 좀 알면 바로 나오자마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개발을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했지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되니까 이 두 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편지였는데요. 이제 사실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 되긴 되는데 제가 이제 남들이 써달라고 했을 때 안 써준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안 써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자동화를 하자. 나 자신한테 편지를 써주면 딴 남들한테 부탁 안 하고 나 혼자 막 사회 소식 다 크롤링 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는데 뭐하러 이걸 다 뭐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냐라고 해서 이제 편지 자동화를 하려 했으나 이제 딱 입영 통지서 받고 나서부터 이제 개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다가 이제 육군훈련 홈페이지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본인 인증을 뚫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캡차를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캡차를 뚫고 이제 제 명의로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이제 그동안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앱을 만들어서 문자를 크롤링해서 람다로 보내고 막 이런 것까지 하는 건 너무 오버스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인증의 벽에 막혀서 내린 결론은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왔는데요. 그냥 결론은 이제 사람을 활용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훈련소 들어갈 때 이제 계정 정보를 친구들에게 맡기고 들어가는데 저희 회사 개발자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계정을 남에게 맡겼다가 그 따로 불려가는 사태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이제 그분이 게시글로 이제 장난을 쳤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 원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AP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제 정보를 포스팅을 해주는 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API가 공개가 안 돼 있고 그 글쓰기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아야 돼서 이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바로 슬랙을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레이니스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툴로 슬랙을 활용을 하고 있고 제 주변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슬랙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제 약간 뭐 페이스북으로 하면 약간 눈치 보이는 게 있는데 이제 약간 프라이빗하게 편지를 좀 구걸하는 봇을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기로 했느냐, 이제 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크론잡 개념이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내가 육군훈련소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단 확인하는 크론잡이 있어야 돼서 클라우드 워치 트리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크론잡으로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워치 트리거로 특정 시간에 육군 훈련소 홈페이지를 파싱을 해서 만약에 제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이제 즉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정보를 긁어서 슬랙 채널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세 가지를 저는 이제 람다로 구현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왜 람다를 선택했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집에 개인 서버를 두고 있는데 일단 한 달 동안 이제 뭐 부모님이 청소를 하신다 그래서 전기를 뽑아버리면 일단 동작을 안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되게 람다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따로 관리를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일단 람다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제목을 보시면 코틀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람다가 지원하는 언어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자바, C샵, 고,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람다 코틀린으로 람다 펑션을 작성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이제 코틀린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제 해석하자면 이제 자바와 안드로이드와 100% 호환이 되는 모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정적 타이핑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와 안드로이드 100% 호환이라는 글을 보시다시피 이제 JVM 위에서 돌아가는 웬만한 언어들은 다 람다 위에서 돌아가는 람다 펑션을 다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백엔드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칼라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스칼라로도 람다 펑션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제가 사실 코틀린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뱅크샐러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전체 다 코틀린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 가장 익숙한 언어였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코틀린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틀린을 언어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과연 람다 펑션을 어떻게 짜야 잘 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뱅크샐러드 앱을 만들 때 클린 아키텍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 아키텍처를 마찬가지로 람다 펑션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람다 펑션에 클린 아키텍처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클린 아키텍처를 다들 아시나요? 혹시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는 코드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코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코드가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만 이제 일어나야 좋은 코드다. 이제 해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 팀에 입사하게 되면 맨 처음에 보게 되는 블로그 글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엉클 밥으로 유명한 로버트 마틴이 작성한 더 클린 아키텍처라는 포스팅에 나와 있는 차트인데요.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바깥쪽이 사용자와 맞닿아 있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리고 이제 가장 안쪽이 엔티티 레이어가 사용자가 실제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엉클 밥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거를 서버단에서 동작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이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하는 UI를 독립을 시키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콜 같은 레이어를 이제 따로 분리를 시키고 이제 외부적인 설정에 독립적인 구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막 특정 프레임워크에 종속 의존적이지 않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클린 아키텍처를 클린 아키텍처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가지 계층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로직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리고 네트워크를 포함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 그리고 사용자의 유즈 케이스로 분리되는 도메인 레이어, 그리고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엔티티 레이어, 총 4가지 레이어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레이어 간의 의존성은 이제 안쪽으로만 발생을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알고 있겠지만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이 엔티티 레이어는 이제
상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전혀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이 엔티티 레이어는 이제 순수한 자바나 코틀린 코드로만 작성이 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이어의 분리 덕분에 어떠한 본질을 정의를 할 때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뭐 어떤 뷰에서 어떤 뷰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엔티티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유즈 케이스로 도메인 레이어에서 유즈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대충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샘플 코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자바나 코틀린 코드로 이제 작성이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전혀 안드로이드에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생각하는 형태대로 도메인의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웹이랑 안드로이드랑 뭐 서버랑 iOS 네 군데에서 다 이제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모두 같은 이름과 타입을 사용해야 되는 이제 동일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자바나 코틀린 모듈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도메인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사용자가 하는 이제 행동들을 이제 안드로이드에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사용자의 행동을 이제 정의한 거기 때문에 이제 가령 이제 제가 만든 코드 중에서 이제 뭐 수신인을 가져오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냥 get response 함수의 return 타입만 정의해주는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랑 이제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유즈 케이스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컨스트럭터 단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들을 다 넘겨받는 구조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테스트를 할 때도 레포지토리를 모킹해서 이 유즈 케이스 안에다 넣으면 이 유즈 케이스를 테스트하기도 보다 쉬워지고, 네, 뭐 상위 레이어에서 어떻게 주입할지도 고민되게 돼서 이제 안에 레이어가 바깥의 레이어를 모를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데이터 레이어인데요. 이제 데이터 레이어는 도메인 레이어를 알고 있어서 도메인 레이어에 정의된 레포지토리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 소스의 의존성이 있어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작성한 코드 중에서는 이제 뭐 네트워크 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램에 대한 콜이나 금융사 동기화 작업 아니면 뭐 그 네트워크 콜 같은 작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이어 위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너무 스페시픽한 그 상황이라서 이제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진 않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MVP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고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컨스트럭터에서 유즈 케이스를 넘겨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유즈 케이스를 넣어줄 때 그 레포지토리 구현체를 다 주입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시작했던 엔티티 레이어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제가 작성한 람다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엔티티에는 이제 총 4가지의 친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이제 슬랙의 채널이고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보낼지 결정하게 되는 슬랙의 채널이고, 그리고 채널 인포는 이제 그 채널을 담고 있는 이제 그 슬랙 API에서 정의한 이제 채널 인포라는 이제 엔티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시피언트라고 이제 수신인을 정의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육군 훈련소에서 가져올 뭐 몇 소대 막 몇 번 막 이런 그 정보들을 담을 이제 엔티티인 거고, 이제 슬랙 메시지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를 이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는 도메인 레이어가 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인터페이스만 정의가 돼 있고 따로 실제로 구현을 한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구현은 데이터 레이어에서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여기선 따로 데이터 레이어를 나눠놓지 않고 레포지토리라고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를 파싱하는 코드의 일부인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만들어놨던 이제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네트워크에 관련된 리퀘스트나 저 같은 경우는 GSN을 사용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리스폰스 같은 게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없고 유즈 케이스 정도까지밖에 없어서 이제 이
send recipient data if exist라는 유즈 케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람다 펑션이다 보니까 이제 따로 외부에서 그 레포지토리 구현체를 주입을 시켜줄 방법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컨스트럭터에서 바로 생성을 해주게 만들어놨고요. 이제 람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시면 build.gradle에 제가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람다 자바 코어라는 이제 이 부분만 임포트를 해주시면 바로 람다 펑션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람다 펑션을 자바나 코틀린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래스에서 리퀘스트 핸들러를 상속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제 이 상속을 받게 되면 핸들 리퀘스트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 리퀘스트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배포를 할까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아까 직전 발표에도 나왔지만 아까 3시쯤에 이제 발표를 하신 분에도 사실 발표를 해주신 분의 케이스에서도 나왔지만 약간 직접 막 그 아마존 API 페이지에 가서 업데이트를 직접 자르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집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 저는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래비스 CI를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제가 이걸 올려놨는데요. 트래비스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래비스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바 기반으로 JVM 기반으로 컴파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랭귀지에서 자바를 골라주고 이제 인스톨에서 아마존 람다에 코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AWS CI를 먼저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르 파일로 빌드를 하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제 메이크 업로드라고 제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그 메이크 파일에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이크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도 딱 한 줄이죠. deploy.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래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치 빌드가 될 때 시점의 브랜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마스터 브랜치인 경우에 뭐 람다 펑션 코드를 업데이트를 해라. 이제 그 빌드된 파일이 로그로 그 자르 파일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이제 리전은 또 환경 변수로 주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전 뭐 AP 노스 이스트 2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주입을 받고 제가 아까 뭐 만들어 놓은 펑션 네임 같은 경우에 그거를 또 마찬가지로 환경 변수로 주입을 받아서 이제 딱 바로 업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자체를 그 GitHub에 공개를 해놓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만든 다음에 실험으로 이제 트래비스에서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이제 AWS에 관련된 약간 좀 뭐 키 아이디나 시크릿 액세스 키 같은 게 다 트래비스 콘솔에 찍혀가지고 누구나 제 막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찾아봤더니 이제 이 쿼리 파라미터로 받는 결과값을 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실제로 트래비스에서 스크립트가 돌게 되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코드를 수정을 해서 제가 아까 전에 가려놨던 그냥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수정된 날짜만 찍어주게 제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연동하는 과정을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먼저 클라우드 워치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가게 되면 규칙을 생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정을 쓰면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5분 뒤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그 Thursday라고 해놓고 지금이 7시니까 108하면 죄송합니다. 9 네 9시 35분이겠죠? 이게 UTC 기준이라서 이게 항상 UTC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딱 생성을 하게 한 다음에 뭐지? 아닌데? 잠시만요. 뭐지? 네.
안 되네. 잠시만요. 아까도 시연하시다가 실패했는데 저도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이러면 여기서 바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이제 밑에서 디자이너를 열게 되시면 옆에서 이제 트리거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클라우드워치 이벤트를 딱 걸어준 다음에 밑에 있는 규칙이 있죠. 하지만 아까 제가 데모를 위해서 규칙을 좀 지어놨어요. 그래서 새 규칙 생성을 한 다음에 규칙 이름에 뭐 서밋 이벤트라고 하죠. 하이픈. 그다음에 우리 약 표현식은 크론 잡으로 하면 되니까. 8시 35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리거를 활성화를 할게요. 그럼 이제 바로 클라우드워치 이벤트가 바인딩이 돼서 이제 아마 5시 35분에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냥 바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구성에서 자르 파일을 지어보고 바로 빌드를 돌려볼게요. 지금 마침 안 올라가 있는 것 같네요. 자르 파일이. 그래서 그러면 바로 여기서 빌드를 돌려서 스크립트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변수를 제가 주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공개하기 꺼려지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디스플레이 할지 말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미 뭐 아마존 시크릿 키나 이런 건 다 집어넣어 놨고요. 람다 펑션 네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놨던 게 훔보시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고 얘를 삭제를 하고 네,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빌드를 바로 돌려보겠습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리스타트. 네, 그럼 이렇게 하면서 막 코틀린으로 빌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돌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그게 없어요. 지금 그 뭐였지? 제가 작년 9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육군 훈련소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 들어간 친구 정보로 이제 제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괜찮습니다. 아직 2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네, 여기서 바로 추가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환경 변수에서 이제 슬랙 API를 통해서 웹훅 URL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맞다, 이거 안 만들어놨지. (1분 10초가) 남았네요. 네, 여기서 제가 아까 만들어놓은 서밋 채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AWS 서밋 데모가 있군요. 오더라이즈를 해주고 네, 실제로 제가 이거 프라이빗 채널이라서 실제로 회사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구성 새로 고침 여기 환경 변수를 넣어줄 수가 있죠. 여기에서 웹훅 URL을 이렇게 갈아 끼워준 다음에 슬랙 채널 아이디를 제가 넣었던 거를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줍니다. 40초 남았어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도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1분 얼마 남았죠? 30초 남았죠. 이제 30초 뒤에 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20초가 남았습니다. 제발 와줘. 제발. 네, 운명의 시간이 되었죠. 그럼 왠지 람다 펑션이 돌아갔을 것 같은데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게 도는데 한 10초, 2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죠? 이벤트 아니야. 아 이거 어디서 봤었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직접 테스트를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게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이제 람다 펑션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원을 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채널 아이디를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었네요. 아, 이런 실수를 제가 또 아닌데? 업데이트 했는데.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백업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결론으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실제로 훈련소에 간 동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보시 작동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아까 슬랙 채널 뭔가 설정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제 안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 회사분들이 써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갔을 때 처음 제 보시 처음으로 보낸 건데, 이제 이렇게 생년월일이랑 이제 입영일이랑 이제 그리고 막 편지 쓸 내용 막상 없잖아요. 저도 써보니까 답이 없어서 이제 네이버 뉴스를 이렇게 뉴욕을 해놔서 이제 다 보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야근한 사람들한테 왜 보냈냐고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하자면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백엔드 지금 프론트엔드, 안드로이드, iOS, 데이터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QA 엔지니어 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번만 지원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예상보다 되게 빨리 끝나가지고 네, Q&A 잠깐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